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물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히 화면으로 보시는 순간, 이 골목 안에 이런 준신축 건물이 있어? 이런 생각이 바로 드실 겁니다. 이 건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주택가 안쪽에 자리 잡고 있지만 건물 앞도로만 보시면 아시듯이 학교 바로 옆, 그리고 보행 인구가 끊임없이 흐르는 생활 중심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외관만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대 수요가 절대로 끊길 수 없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골목은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이용이 많은 생활형 통로이며 바로 옆 초등학교와 이어지는 길목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루에 몇 번씩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라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바로 임대 수요의 뿌리가 박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는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옥탑까지 이어지는 총 5개 층 다중주택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준신축에 가까운 외관과 각 층별 원룸 구조가 잘 잡혀 있어서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이건 방만 잘 채우면 알아서 수익이 나는 구조다. 이 느낌이 바로 오실 겁니다. 여러분,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가보다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이 찰 수밖에 없는 물건을 싸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건이 딱 그런 물건입니다. 이제부터 입지, 건물 구조, 권리, 임대 수익, 매각 전략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물건의 기본 정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67-7번지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으로 경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12,2118, 담당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감정가는 24억 1,892만 5,800원, 현재 진행 예정인 입찰은 4차,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의 51%, 즉 12억 384만 8,9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경매가 진행될수록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지 면적은 177.20약 53.60평, 연면적은 344.42약 104.19평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그리고 옥탑까지 구성된 총 5개 층의 다중주택 형태이며 2018년에 사용 승인된 준신축급 건물입니다. 사건의 채권자는 금, 채무자와 소유자는 김, 청구 금액은 7억 537만 2,403원입니다. 이 금액은 건물 자체의 가치를 볼 때 경매 진행 사유가 부동산 자체 문제보다는 채무자의 금전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입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4차 2026년 1월 8일 현재 진행 중, 즉 이미 3번 유찰되어 가격 메리트가 극대화된 상황입니다. 이 건물은 외관이 준신축 건물답게 석재 마감, 신형 창호, 층별 동일 구조의 원룸 배치를 갖추고 있으며 골목 내부이지만 초등학교 앞 통로에 있어 생활 인구가 꾸준히 흐르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이후 단계에서 입지 분석, 권리 구조, 임대 수익 구조를 정확하게 이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건물의 진짜 실체, 겉으로 보이는 외관이 아니라 이 건물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대체 왜 이렇게 임차인이 많고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지 그 내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전입세대 열람부터 건축물 대장, 그리고 현장 조사 자료까지 전부 확인해 본 결과 이 건물은 총 21세대, 층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층 총 5세대. 지하라고 해서 어둡고 눅눅한 공간이 아닙니다.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원룸형 다중주택 구조로 호실이 5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직장인, 학생, 단기 거주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조죠. 대부분은 원룸 욕실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세대별 독립 출입구가 있는 형태입니다. 1층 총 5세대. 1층 역시 지하층과 동일하게 원룸 형태의 다중주택 5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와 맞닿아 있어서 접근성은 좋지만 반대로 말하면 경매 취득 시 가장 먼저 점유 확인이 필요한 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입주민 출입이 가장 잦은 층이었습니다. 2층 총 4세대. 2층부터는 지하 1층과 달리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로 들어갑니다. 총 4세대이며 각 호실은 지하 1층보다 면적이 좀 더 여유 있는 구조입니다. 3층 총 4세대. 3층은 2층과 동일한 평면입니다. 4세대 구조이며 대부분 임차인들이 장기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층들은 공실 위험이 적어
수익형 건물로서 안정감이 있는 층입니다. 4층 주인 세대 1세대 전입세대 14명 중 실제 거주 단 1명. 전입세대 열람상 14명이 찍혀 있었지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가족만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실제 거주 1세대입니다. 즉, 서류상 인원은 많지만 실제 거주 인구는 주인 세대 1가구입니다. 이 부분은 권리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형님은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시니 다음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5층 총 2세대 옥탑 아님 정식 승인 호수. 여기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5층 옥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이 건물의 5층은 정식 승인된 2세대, 즉 법적으로 문제없는 일반 호실입니다. 불법 형태가 아니라 건축물 대장에도 정확하게 표기된 정상적인 2세대입니다. 총 세대수 정리. 지하 5세대, 1층 5세대, 2층 4세대, 3층 4세대, 4층 1세대, 5층 2세대, 총 21세대로 구성된 전형적인 고밀도 다중주택 유형입니다. 입지환경 분석 형님 스타일로 멋지게 구성. 여러분, 이 건물이 왜 임차인이 꽉 차 있을까요? 왜 공실이 거의 없을까요? 바로 입지 때문입니다. 이 건물은 지하철 신림역에서 도보 10분, 실제 거리로는 690m 전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생활 인프라가 정말 탄탄합니다. 바로 옆에는 원룸촌 특유의 조용한 주거 환경이면서 한 블록만 내려가면 식당, 편의점, 슈퍼, 카페가 촘촘하게 모여 있어서 직장인 학생 단기 거주자 모두가 선호하는 곳입니다. 거리뷰로 보신 것처럼 골목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으며 보도와 차도 구분이 잘 되어 있고 밤에도 밝은 조명이 들어옵니다. 이 지역은 관악구 특유의 저밀도 생활 인프라 조합이라 다중주택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임대 수익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의 등기부를 보면 모든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 그리고 그 이후에 설정된 임차권과 압류 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19년 1월 3일 설정된 세종커머셜 대부유한회사 근저당권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8억 4천만 원.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도 없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물건의 모든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전입이 빠른 사람도 없고 확정일자가 빠른 사람도 없고 심지어 점유까지 빠른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근저당권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등기부를 기준으로 권리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유권이 2019년 4월 김자가 취득했고 그보다 앞서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이미 근저당권이 잡혀 있었던 구조입니다. 그 이후로는 임차권 설정, 압류, 가압류 등이 줄줄이 붙었지만 이런 권리들은 모두 근저당권보다 늦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경매가 끝나면 전부 말소됩니다. 대표적으로 2024년 이후에 들어온 임차권 설정들은 모두 확정일자 역시 늦고 전입 또한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보다 우선하는 권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관악구청의 압류, 금천신협조합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도 모두 근저당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전부 말소됩니다. 이 건물의 임차인은 총 16명으로 확인되며 이 중 어느 누구도 근저당보다 앞선 전입 확정일자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0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물건을 낙찰받으셨을 때 인수해야 할 금액은 0원입니다. 보증금 합계 17억은 전부 배당 절차에서 처리됩니다. 이 말은 낙찰 이후 보증금을 대신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며 입찰가만 잘 잡으면 전체 구조가 매우 깔끔한 물건이라는 의미입니다. 형님,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물건에는 단 한 건의 인수 보증금도 없다. 이 한 문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실제로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때 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그 돈들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았을 때 처음에 내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가고 그 돈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산은 모두 정부의 1015대책을 정확히 적용해서 대출은 LTV 40% 그리고 나머지 60%는 전부 여러분의 현금, 이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은 1주택자가 추가로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으로 가정하고 취득세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금액은 4차 최저입찰가인 12억 3,848만 9천 원, 설명을 위해 편하게 12억 3,849만 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선 은행 대출부터 보겠습니다. 12억 3,849만 원에 LTV 40%를 적용하면 은행이 대신 내주는 금액은 약 4억 9,5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60%, 즉 여러분의 현금으로 넣어야 하는 금액이 약 7억 4,3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자기자본 구조입니다. 이제 취득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1주택자가 다가구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1.1%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12억 3,849만 원에 1.1%를 곱하면 약 1,36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그리고 인지세 서류 발급비 등의 기타 비용 100만 원, 이렇게 합치면 취득 부대 비용은 총 1,562만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처음에 실제로 계좌에서 꺼내야 하는 돈은 자기자본 7억 4,310만 원에 부대 비용 1,562만 원을 더해서 약 7억 4,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이 바로 최초 실제 투자금입니다. 이제 매달 나가는 금융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출금 4억 9,540만 원에 은행 이자율 연 4%를 적용하면 매월 나가는 대출이자는 약 16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입니다. 여러분이 7억 4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이 물건에 묶어두는 순간 이 돈은 다른 곳에 투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자본에도 동일하게 연 4%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매월 약 24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둘을 모두 합치면 여러분이 매달 부담하게 되는 총 금융비용은 약 4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015대책으로 대출은 40%, 나머지 60%는 모두 내 돈, 취득세와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처음에 들어가는 실제 현금은 약 7억 4,500만 원, 그리고 매달 금융비용은 약 412만 원이 발생한다. 이렇게 자금 구조가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물건입니다. 숨겨진 인수 보증금도 없고 복잡한 추가 비용도 없고 그냥 정직하게 계산되는 구조라서 투자자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좋습니다. 임차인 현황과 임차인의 배당 내역을 정리해서 화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낙찰받고 난 후 명도시에 매우 기묘하게 사용될 내용들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임차인 보증금을 통해 내가 투자한 자기자본을 모두 회수하고 그 이후에 남는 돈으로 매달 얼마의 수익이 들어오는지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여기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싶으시거나 경매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경매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혹시 경매 물건을 검색이나 분석을 하시다가 의문이 있으면 실전경매연구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수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에 확인된 임차인은 총 16세대, 이들이 맡겨둔 보증금 총액은 17억 원입니다. 우리가 이 물건을 낙찰받을 때 처음에 실제로 들어가는 자기자본은 취득세와 부대비용까지 모두 합쳐서 약 7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낙찰 후 임차인들을 정리한 후 안정선이 갖추어지면 임차인들의 보증금 17억 원이 모두 나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계산은 현재 상황을 대비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이 17억 원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바로 은행 대출 4억 9,540만 원을 전액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환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이자 나가는 건 0원이 됩니다. 이제 남은 보증금에서 내가 처음에 투입했던 자기자본 7억 4,500만 원을 그대로 회수합니다.
즉 처음에 들어갔던 7억 4,500만 원은 낙찰 받자마자 전부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완벽한 무피 투자, 내 돈이 하나도 안 묶이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중요한 계산입니다. 보증금 총액 17억 원에서 대출 4억 9,540만 원을 갚고 내 자기자본 7억 4,500만 원을 회수하면 내 손에 순수하게 남는 현금은 17억 빼기 4억 9,540만 원 빼기 7억 4,500만 원은 약 4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수익입니다. 이 4억 6천만 원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 연 4% 금리로 넣어두면 연 이자가 약 1,840만 원, 월로 계산하면 약 153만 원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기존 월세 58만 원이 더해지면 153만 원, 58만 원 월 211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건물에는 확인되지 않은 공실 5세대가 있습니다. 이 5세대를 아주 보수적으로 세대당 보증금 6천만 원으로 가정하면 총 3억 원이 추가로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3억 원도 같은 금리 연 4%로 넣으면 연 1,200만 원, 월로 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제 모든 걸 합산하면 자기 자본 회수 후 남은 돈 4억 6천 월 153만 원, 기존 임차인 월세 58만 원, 공실 5세대 보증금 3억 월 100만 원, 합계는 153, 58, 100월 311만 원입니다. 즉, 내 돈 한 푼 묶이지 않는 상태에서 매달 311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 물건이 정말 강력한 이유입니다. 처음에 투자했던 7억 4천만 원은 모두 회수하고 대출도 갚아버리고 그 이후부터는 순수하게 월 311만 원짜리 현금 기계가 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금융사에 넣어둔 보증금은 절대 빼서 다른 곳에 유용하면 안 됩니다. 이자만 받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남은 보증금을 빼 다른 곳에 유용하게 되면 반드시 이 물건은 또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또 눈물 흘리는 세입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건물을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하신 뒤 매각까지 했을 때 개인으로 보유하는 것과 법인으로 보유하는 것 중 어떤 방식이 실제로 더 많은 돈을 남기는지 여러분이 직접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각 계산은 매각가에서 취득원가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고 그 양도차익에서 세금을 빼서 실제로 손에 남는 순수익을 계산하는 방식, 이 원칙만을 사용합니다. 개인이 1주택 상태에서 3년 보유 후 매각 시, 여러분, 먼저 개인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매각가로 사용하는 금액은 감정가 그대로 24억 1,89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개인이 낙찰받았을 때 실제로 들어간 취득원가는 낙찰가 12억 3,849만 원에 취득세, 법무사비, 서류 발급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총 12억 5,411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양도차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각가 24억 1,892만 원에서 취득원가 12억 5,411만 원을 빼면 개인의 양도차익은 11억 6,481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개인이 가져가는 순수한 차익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개인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6%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11억 6,481만 원의 6%인 약 6,988만 원을 공제해주면 과세표준은 약 10억 9,493만 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누진공제, 지방세를 모두 적용하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는 약 3억 9천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실제로 손에 쥐는 순수익은 양도차익 11억 6,481만 원에서 양도세 3억 9천만 원을 빼면 약 7억 7천만 원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인이 이 건물을 3년 보유 후 매각했을 때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진짜 순이익입니다. 이제 법인입니다. 법인은 취득세가 높아서 처음 시작 비용은 개인보다 큽니다. 낙찰가 12억 3,849만 원에 법인 취득세 12%를 적용하면 취득세만 1억 4,861만 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부대비용 200만 원을 더하면 법인의 총 취득원가는 13억 8,910만 원입니다. 이제 양도차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각가 24억 1,892만 원에서 취득원가 13억 8,910만 원을 빼면
법인의 양도 차익은 10억 2,982만 원입니다. 법인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전체가 과세 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법인세율 22%를 적용하면 법인세는 약 2억 2,656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법인이 손에 쥐는 순수익은 양도차익 10억 2,982만 원에서 법인세 2억 2,656만 원을 빼면 약 8억 300만 원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법인이 이 물건을 취득하자마자 매각했을 때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순수익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방식의 순수익을 아주 단순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 순수익 약 7억 7천만 원, 법인 순수익 약 8억 원. 정확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법인이 개인보다 약 3천만 원 정도 더 많이 남습니다. 즉 매각만 놓고 본다면 법인이 약간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은 운영 단계에서 보증금으로 내 자본을 모두 회수하고 그 이후에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 운영 수익 중심 구조에서는 개인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장기 운영 무피 안정적 현금 흐름을 보시는 투자자라면 개인 보유 후 운영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위험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수익이 발생하는지까지 가장 현실적인 기준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더 정확한 분석으로 보답드릴 수 있게 합니다. 영상 하단에는 저희 실전경매 연구소 연락처도 남겨두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분석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시다면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구독과 알림,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항상 안전하고 항상 성공적이시길 마음 깊이 바랍니다. 저는 다음 분석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